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보도가 자고 나면 나오고 자기 전에 또 터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열리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피 터지는 전쟁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날카로운 평론에 정겨운 감성까지 겸비한 분이죠. 이동영 작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렇게 그 팟캐스트 EJ 이렇게 할 때부터 이렇게 청취하다가 실물론 처음 뵙는데 아니 되게 날카로우시네요. 네, 보니까. 이게 많이 그래도 부드러워진 거예요. 네. 아 요즘 속된 말로 센 뉴스의 천국입니다. 정말로 김건희 여사 보도가 뭐 하루에도 몇 개씩 이렇게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 뉴스의 중심에 영부인이 서 있는 모양새 또 어쩐 시그널로 보고 계십니까? 흔히 다이내믹 코리아 뭐 얘기하잖아요. 네. 뭐 이번만 그런 거 아니고 늘 그랬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최순실 등장할 때 뭐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 처음 출범할 때도 그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는 김건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한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지금 그대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태라고 할까요? 본인의 뭐 성품이라고 할까? 성향이라고 할까? 그러니까는 본인이 막 문제가 터졌을 때 대선 전에 영부인이 되더라도 조용히 있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조형 모델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본인의 성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문제가 터져서 시끄러우면 쑥 들어가서 한 3개월 조용히 있다가 그게 사라질 것 같으면 다시 나타나잖아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은 전에 이제 명품백 사건 때는 뭐 이렇게 숨어 있다 나올 수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보도들은 종류도 다양할 뿐더러 연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뭔가 지금 폭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런 느낌 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는 그 부인이 이렇게 행동을 안 했겠습니까? 윤석열 내 남편이 검사인데도 그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그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 남편 검사가 다 막아줬어. 우리 엄마 문제도 우리 남편이 다 막아줬어. 밖으로 안 새나가. 그러고 또 누군지도 모르니까. 근데 영부인이 되니까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거고 뭐 어떻게 나쁜 말로 비유하면 그리고 모든 언론이 집중돼 있고 포커스가 집중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에 제약이 있거든. 그런데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했어. 그러면서 내 남편이 지켜주겠지. 힘 있을 때는 지켜주죠. 근데 지금 지지율이 이제 뭐 20% 정도 초반밖에 안 나오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미 레임덕으로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빵빵 터진다. 그러니까 지금 녹취록 이런 것들도 더 많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여당도 등을 돌린다.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 여당 말씀하셨는데 운영하시던 팟캐스트 EJ다 보니까 그 표현을 빌자면 실제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 한동훈 대표의 역할 이런 것도 좀 주목해서 보실 것 같아요. 지금은 한동훈을 응원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본인 이름을 걸고 총선을 치렀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 졌지 않습니까? 그냥 진 게 아니고 참패했습니다. 참패. 그러면 이 정도 참패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정부 여당이 없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저 당대표 다시 할래요? 나온 거예요. 책임도 안 지고. 그건 뭐냐? 그러면 대통령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2년 동안 당대표 한 뒤에 내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당내 안정화 시킨 다음에 대통령 하겠다. 그렇게 하려면 미래 권력이라는 뜻인데 미래 권력이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현재 권력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권력과 대립각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도 현재 권력이 인기가 있으면 같이 묻어가면 되는 거죠. 인기가 없으면 반드시 각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권력이 인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각 세우기 딱 좋은 시점이야. 그런데 한동훈은 겁이 많아서 그런지 뭐가 약점이 잡혀서 그런지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본인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들 사실 한 두 자릿수 10명, 15명만 내 편이면 얼마든지 흔들 수 있거든요. 전국을 자기가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인데 못하잖아요 지금. 아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사실은 보면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 이심 논란이라든가 그런 복판에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키를 쥐고 비밀들도 꽤 알 것 같은데 치고 나가는 게 안 보여요. 한동훈이 비밀을 쥐고 있다면은 윤석열이나 김건희도 한동훈 비밀을 쥐고 있겠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십몇 년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구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두려워하는 거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눈치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내용들은 좀 이후에 저 깊게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동영 작가님 오신다고 하니까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이동영 인물 탐구 같은 건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출신 지역을 보니까 경북 안동이세요. 예. 지난주에 이제 박지훈 변호사랑 이제 오창석 평론가 왔다 갔는데 그 박지훈 변호사도 이제 대구가 고향이고 오창석 평론가도 이제 부산인데 TK 그 중에 경북 안동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선비 이미지도 강하고 보수 색채 굉장히 진한 곳 아닙니까? 예. 박지훈 변호사는 쭉 보수로 있다가 박근혜 탄핵 때 이제 갈아탄 사람이고 네. 보수로 봤을 땐 배신자 변절자지. 예,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는 그 첫 투표권 대선 투표권이 지어질 때 네. 이명박 찍었던 사람이에요. 저랑 결이 달라. 저는 뼛속부터 소위 말하는 좌파 빨갱이였고 아, 그랬어요? 거기는 네. 달라요. 아니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뼛속부터 그랬다는 거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렇죠. 이미 색채적으로 약간 야당 성향이 예, 지금의 맞아요. 기울어 이런 말씀이신데 어디 제가 이제 평론가로 활동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같은 걸 따져보다 보니까 어디 글에 보니까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그거는? 그 87년도니까 네. 제가 아직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5학년 뭐 이럴 때인데 네. 그 사진전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 안동 문화회관이라고 지금은 아마 시민회관으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사진전을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아.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미성년자가 보면 안 되는 사진전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네. 적나라한 사진들이 막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뭐 이게 머리가 다 깨져서 뇌수가 흘러나오고 뭐 임산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봐서 너무 충격이었고 그때 당시 그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뭐 사회 뭐 이런 교과서에 이거 국사 교과서 뭐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뒷장 보면 뭐 우리 위대한 전두환 대통령 이런 게 막 나왔었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걸 공부했던 시절이었다고. 그래서 이게 현실과 뭐 많이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때 충격받아. 그때 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네, 기질적으로 조금 반골 기질이 있어요. 남들이 우르륵 A로 가면은 난 A가 좋아도 네. B로 가는 그런 또 그런 스타일이 있어서. 아니 그러다 보면 근데 그래도 어른들이 이제 지금이야 그럴 일 없겠지만은 그 성장 과정에서는 싫은 소리도 했을 거 아닙니까? 너 왜 빨갱이 짓 하고 다니냐? 예를 들면은 네. 아니, 그래서 그때 이제 정교조 선생님들이 뭐 퇴직하고 또 복직 투쟁하고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교조 선생님들한테 좀 영향도 받았죠. 그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네. 우리 그분들이 저한테 좋은 영향, 선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평론가의 길로 이제 네. 접어드신 것 같은데 그 지난 총선 이제 기점으로 보면은 정치 유튜브가 정말로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만큼 예. 그 기점에는 사실 어떻게 시작점에는 네. 이동영 작가님 계실 것 같은데 이 달라진 환경을 좀 본인도 느끼십니까? 그렇죠. 네. 저도 예를 들어 조회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소위 말하는 너무 영향력도 나눠 먹다 보니까. 많이 네. 떨어졌어.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홈을 떠나가지고 뭐 이런데 나오잖아요. 네. 교양 TV나 다른 곳에 가면은 우리 지금 하는 PD하고 옛날 KBS 같이 했지만 가면은 내가 100만 찍어줬거든. 야. 이제 안 돼 그거. 안 돼. 그래서 저 하나만한 유튜브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만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아니 저도 이제 하나만한 유튜브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에 흥행성 보증수표인 이동영 작가님을 모셨는데 그 보면은 그래도 이제 제가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리는 네. 게 유튜브만 한 게 아니고 네. 뭐 팟캐스트도 하셨고 네. 신문에 기고도 하셨고 네. 뭐 칼럼도 쓰고 이런 거 아닙니까? 다양한 정치 평론을 놓지 않고 계속을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유튜브에 집중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유튜브가 가진 화력이나 좀 좋은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떠나서 네. 일단 제가 뭐 작가 타이틀 갖고 있지만 책 안 쓴 지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요? 귀찮아요. 일단 다른 플랫폼에서 뭘 한다는 게 귀찮고 뭐 진짜 이제 지상파 오파가 들어와도 잘 안 하고 하기 싫고 그냥 제 거 그냥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는 이게 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대중들이 정치를 직접 접할 수 없잖아요. 뭐 이재명을 직접 만날 수 없고 윤석열을 한동훈을 직접 만날 수 없잖아요. 다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옳고 그름을 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정치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안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태들 그런 것도 좀 잘 분석해서 알려드려야 할 그런 또 사명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안 놓치고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밀한 행적을 알기 위해서 지금의 영향력이 크시니까 정치인하고 직접 통화하고 물어보고 할 테지만은 초기에 하실 때만 해도 접근권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저 처음에는 없었죠. 뭐. 그럴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처음에? 아니 처음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거의 이제 역사 위주로 많이 다뤘던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하고 비교해서 근데 과거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항상 늘 반복되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뭐 좀 영향이 커지다 보니까는 뭐 정치인들도 알게 되고 또 내밀한 어떤 돌아가는 상황도 알게 되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치뿐만 아니고 뭐 보좌진들 그리고 비서관들 사실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거 알고 있거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되고 알고 있는 걸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또 나중에 분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용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얼마나 적정한 선에서 뭐 알려드리고 뭐 자꾸 채우고 할 거니까 그건 정부적 판단을 하는 거죠. 아니 갑자기 궁금한 게 이동영 작가님 방송을 처음 이렇게 알아본 정치인 좀 있습니까? 아, 이 방송 너무 좋다면서 연락을 해온다거나 초기 할 때 그런 정치인이 있었어요 혹시? 뭐 있었을 텐데 기억은 잘 안 나요 지금. 네. 기억은 잘 안 나고 글쎄요 오히려 뭐 그 우리 뭐 문성근 선배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먼저 좀 너무 큰일 하고 있다 재밌는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구성의 선생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먼저 연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동영 작가님이 어떻게 보면 그 만들어놓은 포맷을 가지고 다양한 정치 프로그램들이 비슷하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고 좀 보여진 게 사실에 솔직히 인정을 하면은 지금 다 저 따라 하는 거예요, 애들. 뭐 출연료부터 시작해서 광고 판때기 깔아놓고 그러니까. 타임라인 걸어놔서 다 저 따라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실직고를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 본인 방송 빼고 혹시 저희 방송도 굳이 볼 필요는 없겠지만은 빼고 눈여겨보는 방송 혹시 있어요? 다른 방송 안 봐요. 아예 안 보십니까? 안 보는데 그냥 그 저랑 오래 같이 했던 친구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늘 하던 말이 진보 바닥에 김호준, 이동영 언제까지 둘만 계속 할 거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최근에는 또 그 후배들이 지금 자기 나름대로 말 구축해서 뭐 저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는 그만둬야죠. 뭐. 네, 후배들이 이제 독립한 거라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따로 채널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많죠. 요즘 많은데 그럴 때 약간 눈치 보지 않습니까? 누구? 이동영 작가의 손을 떠나서 혼자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않아요. 미안함 이런 것들. 제가 뭐 농담으로 방송에서는 뭐 쫑꾸도 주고 우악도 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면 다 좋죠. 뭐. 그래서 이 독립한 사람들 여럿 있고 실제로 방송을 계속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좀 높게 평가하는 동료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저 말고 남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창석 평론가 이런 사람 잘하잖아요. MC 장원도 너무 잘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제 평론가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정치로도 지금 몇 년 하신 거죠 이게 도합하면? 한 15년 한 것 같은데요. 15년 동안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 패널군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꾸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가장 오래 한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함께 하신 분 중에? 오창석, 박지희 씨가 가장 오래 했고, 그리고 뭐 MC 장원, 뭐 박지훈 뭐 이런 분들이랑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패널이라는 걸 우리 한 식구처럼 이제 계속 같이 가는 분위기인 거고, 때로는 이제 정치 평론을 하시면서 다른 방송에 출연도 하고, 심지어는 뭐 라디오도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꼭 원하는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고, 정말 다종다양한 사람들 다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동현 작가님은 그 성격도 좀 있으시고 호흡도 분명하기 때문에 싫은 사람은 좀 이렇게 싫은 티를 팍팍 낼 것 같은데 그래서 생긴 분란 같은 건 없었어요? 없어요. 싫으면 안 보면 되니까 다음. 그래요? 그렇잖아요. 다음에 왜 만납니까? 안 보면 되지. 근데 이제 뭐 지상파 할 때는 내가 싫더라도 만나야지. 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뭐 사적으로 만나진 않지만은 뭐 고정 게스트면 만나야 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분 날 싫어했던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 사후적으로 들어보면 나중에 뭐 SNS에서 뭐 제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저도 남을 욕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저 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동현 작가님의 맨파워 때문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껄끄러운 관계라는 게 방송을 통해 공표가 되면 상대방은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근데 50을 바라보는 나이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사람 인연이라는 거 그렇게 애쓸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너무 좋은데 저 사람 날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남의 인연을 너무 신경 썼는데 그게 나중에 도구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최욱 씨하고는 꽤 오랜 관계예요. 그리고 그리고 최욱 씨 가까우셨죠, 거의 원래. 무명 시절 때부터 같이 해서 음. 한때는 날 아버지라고 불렀잖아. 그 맞아요. 예. 지금 안 보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지 뭐 그래. 예. 뭘 굳이 그걸 구구절절히. 아니 그리고 우리 이동영 작가님 얘기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인 것 같아요. 네. 그 특정 정당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 분류를 굳이 합니다.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서 친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그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조선일보에서 특히 그렇게 하던데. 네. 네. 조중동에서 특히 그렇게 친명이라고 달던데. 뭐 저는 뭐 친 DJ, 친 노무현, 친 문재인, 친 이재명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친명이라고 하면 뭐 친명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 유튜브를 많이 소비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동영 작가는 어떤 그 수완으로 네. 이재명 대표와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가? 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아니 뭐 그때는 그 거의 정치 프로가 EJ밖에 없을 때, 뭐 네. 혼자서 독보적일 때, 그때 이제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죠. 시장을 초대해서 방송하면서 이제 뭐 같은 고향이기도 하고 친분이 좀 싹 텄는데 사실 그때 EJ 출연한 사람이 뭐 이재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다른 네. 많은 정치인, 다른 많은 정치인과 다 친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제 이 대표랑 가까워진 거는 이 대표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마타도를 많이 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야당의 인사였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걸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친문이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때는 이 민주당 또 진보 진영에서 네. 이재명을 보호한다거나 아니면 옹호하는 듯한 뉘앙스만 내보내도 박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커뮤니티에, 진보 위세가, 커뮤니티에. 네. 그래서 겁이 나서 아무도 이재명을 옹호 못할 때였거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옳지 않다라고 뭐 그 유일하게 옹호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좀 네. 부채식을 있지 않았나? 몰라요. 그래서 뭐 더 저랑 또 가까워질 수 있겠죠. 아니 뭐 하다 보면은 특정 정치인과 소통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닙니까? 그럼요. 직업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그 제가 눈여겨봤던 건 전당대회 시즌에 그 잼카에도 탔잖아요. 네. 그거는 궁금한 게 우리 작가님이 제안을 받으신 거죠. 네, 받았어요. 타라고. 예. 그 어떤 경위에서 좀 타라고 아니 받은 그게 겁니까? 이제 제가 예. 이게 너무 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정치에 신물이 났다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그 친문 지지자들이랑 크게 한번 정말 싸웠죠. 거의 뭐 예. 전쟁이다시피 한번 싸웠고 그게 지나고 이제 이재명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좀 편하게 제가 말할 수 있고 또 나의 우군도 늘어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옛날이랑 또 똑같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래서 뭐 좀 지겹기도 하고 그래서 음. 좀 이참에 좀 쉬자. 또 가족들하고 오래 소원해졌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서 정치 더 이상 평론하지 않겠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만일 그러니까 오래 쉬었다가 돌아오더라도 뭐 다른 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사이 이제 대표가 몇 번 전화를 해서 복귀를 좀 해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냥 식사물 하자 해서 갔는데 태움을 당했죠. 네. 태움을 당해서 심지어 그게 라이브 방송이었죠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네. 뭐 거기서 다시 한번 복귀를 요청하니까 네. 복귀하겠다고 약속하고 복귀한 거거든요. 그때는 뭐 큐시트 이런 거 없이 그냥 타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막질 못하고 막단 먹은 거죠. 아니, 예. 제가 뭐 이재명 대표하고 인터뷰를 한 뭐 10여 차례 이상 했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사전 질문지라든가 준 적이 없어요. 원래도 준 적 없어요. 예. 그냥 늘 이렇게 그냥 무의 늘 이렇게 상태에서 했어요. 예, 예. 룰을 만드는 예, 예. 그런 작업을 그러니까 하셨다 이건데. 다른 정치인들은 늘 이제 사전 질문지 하려고 하잖아요. 요청하죠. 강력하게 요구하죠. 예. 그리고 이동영 TV는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보좌관들이 못 살게 굴어요. 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근데 뭐 이 대표하고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 갑자기 이제 불현듯 궁금한 거는 뭐냐면은 그 김용민 평론가도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본인 책도 썼잖아요. 그 김용민 평론가하고 그 비유가 될지 모르게 이동영 작가님하고 누가 더 가까운 겁니까? 뭐 가깝다 뭐 글쎄요 뭐 가깝다 그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게 구중궁궐에 갇혀서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귀가 안 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연하겠죠. 윤석열처럼.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첨꾼들만 있고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권력자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썼고 이 대표도 아마 거기 신경 썼을 거예요. 그래서 당원들의 생각이라든가 지지자들의 생각이라든가 요즘 일반 민중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뭐 김용민 PD나 예. 저한테나 좀 청취를 해요. 지금 어떤 생각인지. 그건 저는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으면 정보가 제한적이니까.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거를 뭐 조언도 하고 아니면 이 정보를 알려주기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런 거 김용민 PD도 아마 그런 걸 하고 있다고 보고. 네. 가령 예를 들면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당에도 양론이 존재하잖아요. 그럼요. 정책 토론을 할 텐데 네. 정말로 이제 저작거리에 있는 장사미 이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예를 들면 중요한 거죠. 물어본다는 건 예, 예를 들면 그런 예, 거에 대해서 예. 의견을 주시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부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아니요, 이렇게 뭐 정해서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예. 없죠.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럼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제가 먼저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제가 권력자도 아니고 네. 근데 보통 이제 대표가 이제 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물어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 대표가 이제 연임의 논란이 있었을 때는 맞아요. 네. 제가 뭐 미리 연락드렸죠.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뭐 그래요. 뭐 제가 뭐 그 얘기했다고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뭐 굉장히 많이 까였습니다만은 필요하죠. 누군가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아니 작가님 말씀을 나중에 방송을 사후적으로 청취해봐도 대부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는 모양새가 많이 됐는데 네. 연임의 문제에서는 약간 좀 다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는 좀 이 견해 차이였습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아니 뭐 사람이니까 다 견해 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표가 뭐 저한테만 뭐 예를 들어서 의견을 청취하고 뭐 또 토론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그 중에 뭐 일부일 것이고 그 본인이 생각한 거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받아들이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연임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으니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그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죠. 그 여하간 이 공적 의사 결정까지도 같이 상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공적 의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예, 저는 뭐 이게 옛날에 DJ가 그 자기 비서를 시켜가지고 대통령 시절에 돈 한 5만 원 주면서 시장 상인 택시기사 만나고 와라. 그리고 가감없이 다 적어서 그냥 나한테 보고해라 그랬었거든요. 뭐 그런 일환이라고 봐요. 저는 이 대표가 뭐 저한테 의견을 묻는 게. 아무튼 근데 그런 소통의 과정을 길게 가져가다 보면은 큰 이재명 대표도 정치인이 전에 개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도 보일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가 가진 장점과 단점은 좀 작가님 보시기에 어떤 겁니까? 일단은 그 수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흡수가 빠르고 결정할 때도 많이 휘둘리지 않고 뭐 의견은 여러 청취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또 빠른 결정에서 빠른 결단이 가능하고 그게 지도자로서는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그렇게 네. 보면 좀 독단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너한테 물어는 받지만 내 마음대로 할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지난번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때 세게 붙었잖아요. 맞아, 세게 경선에서. 네. 그 세게 붙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결정해서 더 세게 나가버렸잖아요. 그런 것들.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 삼아서 조금 또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언론에도 이미 많은 언론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11월이라는 달이 좀 심상치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법적인 종국 판결이 내려지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또 재판에 가 있고 위증교사도 재판에 가 있다 보니까 그 두 사건의 그런 1심 선고일이 11월에 닥치다 보니까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 그게 그 3년 안에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겠습니까? 저는 안 난다고 봅니다. 그 기간적으로.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 주자로서 자리매김하는 데는 영향을 줄 수가 흔들리지 없다. 네.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 위증교사를 구속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못 그거는. 시켜요. 네. 그러니까 검사들이 안 되는 거 아니까 언론 플레이해서 공직선거의 형량 최고 2년, 위증교사의 최고 3년 한 거거든요. 이거 언론 플레이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누구를 알았냐, 기억을 하냐 못하냐, 그 검사가 내 머리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나는 모른다는데 이거를 판결로 재단한다지 불가능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와이프 구약 다 외운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걸 판결로 너는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검찰은 윤석열은 하면 괜찮지만 이재명은 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형평성이 완전히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종국적으로는 그 리스크는 없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고 보고 음, 이게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있으려면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그렇겠죠. 때는 네. 다음 대선 전까지 안 나옵니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아 역시 친명이네 이렇게 생각할 네.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제가 좀 이렇게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은 그 친문계 정치인하고도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잘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해철, 뭐 김종민, 김부겸 다 절친이었죠. 그러니까요. 예. 다 절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친 DJ, 친 노무현, 친 문재인, 친 이재명.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에요. 아까 이재명과 문재인이 붙었을 때는 문재인이 시간이었고 지금은 네. 이재명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친문 정치인들이 이걸 인정 못하고 돌리려고 하니까 당원들 지지자들을 외면받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이에요. 역사와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걸 역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역사성의 그래서 문제로. 그렇게 나랑 친했던 사람들도 저랑 멀어진 거고. 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에 발맞춰서 이제 그럼요. 가는 방향들에 대해서 판단 준거를 제공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에 이재명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대권 주자가 있어. 그 사람이 시대의 흐름이야. 그럼 글로 가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는 거지. 아 나는 내가 뭐 이재명이랑 네. 친하니까 뭐 그거 뭐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한 자리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간에 이재명 대표의 시간이 왔고 실제로 된 공천도 이번 총선 같은 그럼요. 경우에는 이재명 공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예. 22대 국회도 이제 힘차게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강한 화력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보시기에 좀 이렇게 마뜩치 않은 점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민주당이 뭐 180개를 갖고 있고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뭐 의회 독재를 하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권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권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치의 주체는 누구냐? 정부 여당이죠. 협치의 주체가 정부 여당이란 말은 뭐냐? 양보도 정부 여당이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이 아무리 발목 잡기를 하더라도 계속 설득해야 됩니다.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제가 하나 양보할게요. 제가 2개 양보할 테니까 하나만 주십시오. 이렇게 정부 여당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 여당이 지금 그 협치할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25만 원 한번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싫어 다 거부권. 특검 그 몇 개 중에 한 가지만 다 싫어 다 거부권. 아니 하나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5만 원이 싫으면 10만 원 하면 어때요? 야당한테 10만 원 하자 그러면. 아니면 민주당에서 전 국민 25만 원 하자니까 그러지 말고 하위 50%만 해보자. 이렇게 던지든가. 그런데 정부 여당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야당이 그걸 어떻게 갑니까? 야당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 문제는 네. 협치의 주체인 정부 여당 협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문제는 그런 상황적 인식은 저도 동의하는 바가 예. 큰데 결국은 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총선을 통해서 바꾸고 심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 얘기는 거부권하고 여당이 협조를 해주면 아무것도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이 있지 그거는 않습니까? 네. 답답하니까 지난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뭡니까 도대체? 그 인구 몇만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선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 선거를 전국적인 선거로 만든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인 선거를 만들어서 압도적으로 패배했어요. 그게 민심이에요. 그러면 총선 전에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총선하고 시간이 있었으니까 근데 안 달라졌어요. 그래서 심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이제 보궐선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심판했으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바뀌어졌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어졌거든요. 그럼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안 바뀌면 저는 또 한 번 탄핵을 갈 수밖에 없다. 사실은 무능하다고 탄핵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임덕이 일어나면 내부에서 고발자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지금 아까 그런 징조들이 약간 있죠. 네. 그거는 우리 검찰 잘하는 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헌재는 법률 기관이 아니에요. 정치적 기관이지. 늘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국민들 여론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탄핵 간다. 근데 그게 좋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니 안 좋죠. 당연히. 그래서 네.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바뀌려면 아까 제가 아무것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직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게. 지금 보입니까? 직언하는 사람 다 쫓겨났어요. 그 대통령이 직언하면 워낙에 난리를 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 정부와 국회의 문제 그렇게 해설이 되고 그리고 앞서 보면은 그 총선 이후에 또 국회의장 선거가 사실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당원들의 불만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됐어요. 맨 처음엔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를 당연히 당선시킬 것처럼 의원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결과가 너무 판이하다 보니까 그때 이 당원 민주주의라는 게 근본적으로 어떤 건가라는 성찰도 줬던 것 같은데 그 국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제가 그때 쉬고 있을 때인데 네, 맞아요. 예, 쉬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평론가들이 뭐 유튜브나 종편에서 평론을 보면 답답하더라고 진짜. 자,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구나. 근데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일단 추미애 대표가 현역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정치 한다는 그런 강한 의혹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추미애가 국회의장 하면 이재명 눈치도 안 보고 마음대로 할 거야. 달릴 수 있다. 네. 이런 게 내재적으로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교통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추미애가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조정식 등등이 정성호도 안 한다고 하고, 정성호도 안 한다고 예. 그러고 아마 조정식은 후반기 뭐 아마 그런 얘기가 아마 있었을 거로 저는 사료돼요. 모르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제 추측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전반기 추미애, 네. 후반기 조정식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한테 그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 이거를 풀어줄 사람은 누구냐? 추미애예요. 의원들한테 만나서 식사하고 전화하고 하면서 그런 의혹 좀 이렇게 해소시키고 우리 앞으로 좀 가자. 내가 다선 의원으로서 내가 언니로서 누나로서 이렇게 할게. 근데 우리 추미애 대표 그걸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 했어요. 다만 반대로 우원식 의장은 그걸 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 네. 근데 그걸로 지지자들이 화가 난 거는 알겠는데 네. 저는 너무 그 기준점 이상으로 화를 냈다. 사실 그래서 뭐 우원식이 소위 말하는 수박이고 반면이고 그렇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원식만 나쁜 사람 된 거지 뭐. 왜냐면 그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욕 얻어먹고 조회수가 떨어지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떨어지더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동안 그거 하느라고 지금 이 모양이 꼴랐거든.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쉽게 하지는 못하겠죠. 아니 이동영 작가의 부재가 아무도 그런 부분에서 해설에서 많이 드러났던 것 같은데 실제로 당해 보면은 요즘은 좀 덜한데 친명 비명 이런 프레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친명 비명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당에 없다는 거죠. 예.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이 새로 탄생을 했고 물론 이제 처음엔 지민 비조라는 기초를 가지고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적대 정당으로는 안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재보선 들어서면서 호남에서 크게 싸우고 있어요. 많이 싸우죠.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지금 개도 잃고 우럭도 잃는 꼴입니다. 그게 뭐냐?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이긴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지금 영광에서 비슷하게 나오죠. 그건 여론조사고요. 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조국혁신당, 민주당 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정에서도 그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단일화는 민주당이 안 받을 거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하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후보한테 이길 수 있느냐? 저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 단일화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단일화 안 하고 3파전으로 출마했다. 그럼 그 욕은 민주당이 얻어먹냐? 아니요. 조국혁신당이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의석도 하나 군수 자리도 뭐 구청장리를 하나도 못 얻고 네. 우군이었던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싸워가지고 또 적어지게 되고 국회의원들하고 네. 싸워가지고 척지게 되고 다 잃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을 굉장히 잘못 짰어요. 네 군데 중에 처음엔 다 나갈 것처럼 하다가 발을 그러다가 호남 한 군데만 우리한테 양보해주면 우리가 세 개 다 단일하고 으쌰 해줄게. 그렇게 하면 좀 민주당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걸 못했다는 거지. 그래서 조국혁신당도 전략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답답하다는 거죠. 그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한 배경에는 아마도 그냥 저는 이제 기자로서 미루어 짐작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합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랑 또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합치는 시점이 대선 전이냐 아니면 지방선거 전에 합치냐 그런 계산일 것 같은데 적어도 지방선거 전까지는 안 합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거고. 조국 대표의 재판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뒤집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조국 대표가 부재했을 때 그때 조국 혁신당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또 달라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만일 뭐 조국 대표가 그러면은 나중에 대권주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조국 혁신당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까 지민비조 말씀하셨지만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해서 기초 군수부터 뭐 기초 의원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도 막 해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맨 앞장 서가지고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겠다 그 생각으로 만들었느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중도에서 약간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 혁신당에 왜 표를 줬느냐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근본의 문제로 네. 들어가서 그 지금 그 영광 군수 자리가 뭐라고 이렇게 난리치고 한준호 최고가 호텔에 묵었느니 이 지역적인 문제로 싸우고 김민석 최고가 비난하고 뭐 고소 고발하고 이 뭐합니까? 그게 뭐라고 영광 군수 자리가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권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하간 선거를 좀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는 뭐냐면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요구들이 이제 유무형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실제로 오늘 보니까 조국 대표도 10월 7일 전에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던데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은 정당이 큰 정당하고 단일화를 할 때 작은 정당 후보가 단일화 후보가 되려면은 전국구 스타여야 돼요. 그 사람이 유시민, 심상정, 그 정도 노회찬 급에 정도는 돼야 큰 정당에서 양보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 후보가 더 잘 나와요. 지금 1대1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 조국 혁신당과 이렇게 하면 더 잘 나와. 명분이 없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 토론해가지고 패널 50, 여론조사 50 뭐 이런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안 한다잖아.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뻗대면은 조국 혁신당만 자꾸 여론에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금정 선거도 그렇게 해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스무스하게 선거 끝나고도 이렇게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 안 틀어지려면은 단일화하고 난 뒤에 정말로 그걸 아름다운 모습을 선거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보여줘야죠. 아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10월 16일이니까 우리 방송일 기준으로 하더라도 뭐 2주도 안 남았어요. 예. 그 사이에서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된다는 게 어렵죠. 뭐 어려운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왜냐하면 호남에서 이미 박터지게 지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호남은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쟁적 협력 관계라고 했던 것들에서 경쟁의 방점이 찍히게 되면 혹시나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그런 분열 과정들 물론 이제 세력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뭐 네 군데 막 하다가 뭐 한 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 한번 그런 걸 쌓아놓으면 지방선거 때 쉽게 딜이 돼요. 근데 지금처럼 세게 붙었잖아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이제는 안 하겠죠 다음부터. 예. 그거 각 지역에 또 후보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그런 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야 너 이번에 작은 정당에 양보해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절대 안 합니다. 더 심하게 싸울 수밖에.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엄청난 패착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한 거는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하자고 했는지 저는 취재해서 듣긴 했습니다만은 바보 같은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방송 시작했을 때 문제를 좀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뉴스토마토, JTBC, 서울의 소리. 저널리스트 이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전직 청와대 그 대통령실에 있던 행정관의 녹취도 나오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에는 수사 기록을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임기 중반 이제 반환점 도는 시점이잖아요. 그거 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여러 가지 봐도 선거 개입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개입이란 단어가 뭔지 한번 국어사전 찾아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하는 행동이 다 개입이에요. 다 개입이고 저는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한테 상당히 실망했거든요. 아 이준석 대표한테. 네.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인,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 구태 모습을 강하게 비난했잖아요. 여야를 떠나서 그런 사람이 구태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에서 왜 말 못합니까? 이해 가세요? 저도 뭐 사실은
선뜻 왜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답을 비유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멱살 잡힌 거예요, 지금. 그게 보여요. 그래서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준석 대표는 제가 야권에서 싸가지 없는 걸로 유명하면 네. 이준석 대표는 여권에서 싸가지 없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명태균한테는 명 대표님, 명 박사님, 명 사장님 꼬박꼬박 하더라고. 좀 희한하네. 나는 그렇게 오래 만났지만 이준석이 나한테 먼저 인사한지도 본 적이 없어. 아, 자주 이제 방송에서 마주쳤는데 그렇게 싸가지 없으면서 말이야. 존댓말도 한 번 안 쓰면서 어떻게 명태균한테 그렇게 하냐고. 저는 잡혔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정치권을 워낙 이제 해박하게 아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 대한 판단 저도 사실은 여러 주저주저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명태균 씨가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지역 단위에서 뭐 시의원 도의원 준비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대통령 그 대선 단일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는 데다가 이준석 대표도 당 들어오기 전에 만나는 모임에 명태균 씨 연락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간단한 사람 아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사안에 홍준표 시장이 왜 입 다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안에 다 말하는 분은 아니에요. 시시콜콜하게 다 끼어들잖아요. 근데 이 사안에서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렇지? 잘 모르겠네. 네, 뭔가 이도영 작가님의 말씀이 굉장히 큰 암시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그런 식으로 한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최준실이라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많이 흘리고 또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 그 황금폰이 열리면은 큰일 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여론조사라는 도구가 정치판에서 굉장히 무서운 도구잖아요. 그쵸. 정치신이 새로 나올 때 어떤 사람을 띄울 때 도구적으로 언론과 공조해서 활약을 많이 하는데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군에서는 이 문제로 가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대선 때도 그 PNR 조사가 많이 튀었어요. 많이 튀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따로 이제 방을 만들어서 막 얘기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 조사 왜 이렇게 튀었지? 그런 거 보면 거의 다 그때 이제 아마 명태균 씨가 관여했던 PNR 조사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은데 충분히 그 질문하는 문항의 내용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패널들 숫자 이런 걸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좀 손을 봐야 된다. 여론조사 문제에 전반적인 제도 자체를 사실은 이게 제가 들어보더라도 이게 비단 명태균 씨를 위시한 그 여권의 문제만이 아니고 야권에서도 사실 그런 의혹 제기들이 간간히 있어 왔거든요. 다만 그 시장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사람들이 낮고 기자들 잘 모르다 보니까 감시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그런 법률적으로 정비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여의도 연구원 여기가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 인사들도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정확해서. 왜냐하면 샘플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 그때 돈이 많았으니까. 지금은 사실 민주연구원이 더 잘한다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공당이니까 장난질은 하지 않잖아요. 장난질을 하지 않는데 다른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장난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그 대표가 당대표 나갈 때 맨 처음 1위 한 조사 그것도 명태균이 관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후로 언론에서 이준석이 1등했다 하고 막 화제가 되고 뭐 그걸로 분석을 하고 새발음 분다라고 또 띄워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진짜 1등을 하는 거 다른 조사 다 분위기 편승해서 쫙.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이펙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범죄예요. 국민들을 속이는 유권자들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얘기 나오니까 그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뭐 가장 노멀한 조사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20% 최저치를 한번 찍었어요. 뭐 리얼미터라든가 후행적인 뭐 전국 지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쨌든 재임 중 최저치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작가님 보시기에 약간 기준점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볼 때 정말로 정부가 위험한 신호다. 지금 위험한 신호예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35가 무너진 건 위험한 신호예요. 이게 우리가 선거를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지방 선거도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는 한 80%까지 나오고 투표율이 지방 선거는 좀 안 나오죠. 50에서 60 사이고 국회의원 선거는 한 60% 나오잖아요. 60%가 뭐냐? 10명 중에 4명은 투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0명 중에 4명은 투표 안 하고 2명은 죽었다 깨라도 1번
2명은 죽었다 깨라도 2번 찍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로 결정된 거거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따져보면 죽었다 깨라도 특정 정당 찍는 사람이 30에서 35는 늘 있어요. 이게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이게 위험 신호예요 지금. 그러니까 10%대로 가면 탄핵이다. 박근혜 때도 그랬으니까. 근데 엄청난 큰 게 터져도 10%대는 잘 안 가요. 왜냐면 그렇겠죠. 죽었다 깨라도 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박근혜 때는 왜 갔냐? 박근혜가 무너져도 그를 대체할 다른 대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무너지면 다른 대안이 있나? 없으면은 이거는 무너지지 않아요. 강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 유지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실이 아나 몰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공무원들부터 영이 안 쓰고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 가지 뭐 청문회장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예전 같으면 공무원들이 뻔뻔하게 거짓말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뭐 날 다 보호해 줄 거니까. 그런데 이번에 봐요. 방심이 청문회 기억이 안 납니다. 안 했다고 말 안 해요. 왜 나중에 처벌받을까 겁나는 거야.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거든요. 그거는 이미 공직기관 사이, 공무원 사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더 쏟아질 것이다. 게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국감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쏟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쏟아지겠죠.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지금 녹취록만 뭐 있네 없네 뭐 맞아요. 말이 많죠. 네. 그런데 육성이 틀어지게 되면 엄청난 파장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몇 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은 다 전원이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했다더라. 예. 근데 그거랑 육성이 터지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게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좀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그런데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다양한 김건희 여사 의혹 중에서 가장 좀 주목되는 그 의혹은 좀 어떤 겁니까? 아니 사실은 모든 게 다 중요한데 뭐 공천 개입이라는 것도 민주주의 뿔을 흔드는 거잖아요. 네. 이건 당연히 범죄고 윤석열이 본인이 이걸 수사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보다 더 심한 건 사실 주가 조작이에요. 이건 자본주의 사회를 흔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주가 조작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진짜 몇십 년씩 빵에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안 그러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또 네. 이건 또 실제적으로 범죄니까 그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검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특검 등의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맞춰야 될 시간인데 현재도 이제 복귀하셔가지고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좀 앞으로 좀 특별한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계획 잡지 책이라도 뭐 쓰고 이런 거 않습니다. 없어요? 예, 안 써요? 네, 계획 같은 거 잡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책 쓰자고 연락을 많이 오는데 네. 안 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대통령 영부인이 따라갈지 모르겠. 따라가겠죠 아마. 이번에 동남아 순방 네, 간다고. 뭐 순방 뭐 아마도 가시지 않을까요? 네. 뭐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 아마 국정감사 앞두고 가는 게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물론 뭐 그 전에 잡혀 있었겠지만은 네. 아마 그래서 아마 김건희 씨도 갈 것 같긴 한데 왜 아마 여론에 시끄러우니까 일단 떠나는 게 아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 그리고 이제 그 정말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꼬리를 물어 죄송하지만 그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한 선지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랑 굉장히 불행한 상황인 거고 그럼 그게 아니라면 좀 어떤 방면으로 향후에 전국이 좀 이렇게 흘러갈 건지 개인적으로 관측하는 바가 좀 있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여당 의원들이랑 합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여당 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았으면 도움 없으면 안 돼요. 불가능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가 굉장한 설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추미애와 김무성 둘이 단독으로 만나면서 결정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탄핵이든 뭐든 협조 안 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불행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네. 여당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저는 이 개헌을 고리로 개헌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87 체제 끝내자는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네. 개헌을 고리로 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이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스무스하게 정권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좀 덜어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기 시사평론가 이동영 작가와 이야기 나누면서 평소 방송에서 말하지 못했던 개인적인 궁금증도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 누추한 방송 출연 소감 어떻습니까? 네. 아닙니다. 이게 경향 TV도 뭐 처음 나왔는데 네. 좋네요. 네. 아니, 뭐 오마이 TV보다 좋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돌발 상황이 안 발생해서 그런데 방음이 안 돼가지고 원래는 가끔 시끄러운 환경에서 당혹하시는 패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보니까 작가님 오셔서 그런지 무탈하게 잘 지나갑니다. 이 오픈 스튜디오인 줄 알고 아까 구경하러 올라 그랬거든.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앞에 패널들이 그런데 저기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럼 밖에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쾌하고 또 명쾌한 평론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길 바라면서 오늘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40만 구독자 좀 제발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